상속의 덫.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3년째가 되어가네요. 지금은 시골 고향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 주변이 많이 시끄러워졌어요. 자식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가진 재산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이 좀 높게 나왔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장남 태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동안 명절 때나 안부 인사하던 녀석이 말이죠. 태진이는 첫째라 그런지 항상 현실적이에요. 아니, 계산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어떻게 사시냐며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좋은 요양시설을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거부했죠. 그런데 딸 미영이까지 가세를 했어요. 미영이는 평소에 감정적인 편인데 시골집에 대한 추억이 많다며 팔기 싫어했거든요. 그런 애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니 이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이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남편 장례식 때도 시댁 어른들 모실 때도 늘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동네에서 알게 된 박노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박노인은 저보다 2살 많은 70살이에요. 부인과 사별한 지 5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군요. 참 정이 많고 순박한 분이에요. 처음엔 그냥 이웃 어른으로만 생각했는데 함께 시장도 가고 산책도 하다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박노인은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주세요. 남편 생각날 때의 외로움도 자식들 때문에 속상한 마음도 다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자식들이 알까요?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더군요. 특히 태진이는 박노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나중에 미영이한테 따로 전화해서 어머니가 이상한 남자에게 속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더군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살 나이가 아니잖아요. 박노인은 저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혼자 사는 시골 할머니 정도로만 알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태진이는 아예 탐정이라도 고용한 것처럼 박노인의 신상 정보를 캐내더군요. 이혼 경력이 있고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는 걸 알아냈대요. 그러면서 더욱 수상하다며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심지어 이웃 정화 할머니까지 나섰어요. 정화는 저와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혼자 사는 할머니들 재산 노리는 남자들이 많다면서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태진이가 정화한테 먼저 연락해서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나 싶어서 말이에요. 68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그들 눈에는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보이는 건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박노인도 눈치를 채셨나 봐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군요. 자식들이 자신을 곱지 않게 본다는 걸 아신다면서 혹시 자신 때문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박노인처럼 착한 분이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게 말이에요. 제 자식들이 이렇게 속물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지 않기로요. 태진이가 서울 아파트 매각 이야기를 또 꺼냈을 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러자 이번엔 미영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다면서 적어도 집은 정리하자고 하더군요. 시골집은 자신이 물려받아서 추억으로 간직하고 아파트는 팔아서 어머니 생활비로 쓰자는 거였어요. 듣고 보니 그럴싸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바보는 아니거든요. 미영이 남편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는 걸 아는데 시골집을 물려받으면 결국 팔아서 빚 갚는 데 쓸 게 뻔하잖아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평생 자식들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도 생각해봤고요. 다음날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속에 대해 미리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생전에 증여를 하든 유언장을 쓰든 제가 살아있을 때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법무사 선생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박노인에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자식들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털어놨죠. 박노인은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은 그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을 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제 뜻을 명확히 밝혀야겠어요.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한 대로 살겠다고 말이에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오후에 태진이와 미영이를 불러서 모든 걸 정리할 예정이에요.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동안 순한 양처럼만 보였던 어머니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2시간 후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태진이가 먼저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나 봐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와서는 마치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영이는 조금 늦게 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더군요. 남편 문제 때문에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둘러앉자마자 태진이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건강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하자면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내더군요. 요양원 팜플릿에 아파트 시세조사 자료까지 있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미영이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혹시 박노인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나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앞으로 제 일은 제가 결정하겠다고요. 태진이가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법무사 선생님께 받은 서류를 꺼냈죠. 두 아이의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특히 태진이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미영이는 어머니가 정말로 뭔가 결정을 내린 건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요. 시골집은 미영이에게 물려주되 절대 팔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태진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면서 그 남자한테 홀려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미영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냐면서 가족끼리 왜 이렇게 됐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태진이가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어머니 도장과 인감을 자기가 보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치매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일은 자기가 대신 처리하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치매라니 정말 어이없었어요. 미영이도 오빠 편을 들더군요. 어머니가 요즘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면서 일단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들의 속마음이 다 보였어요. 결국 재산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지만 태진이는 화가 나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미영이는 남아서 계속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정화가 찾아왔어요. 태진이한테 연락을 받았나 봐요. 영숙이 너 정말 미쳤냐면서 박노인한테 홀려서 자식들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더군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니까 더 서운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화한테도 똑똑히 말해뒀어요. 앞으로 제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태진이가
또 연락하더라도 저를 설득하려 하지 말라고 했죠. 며칠 후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태진이가 의사 선생님까지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정신 상태를 검사해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고 간단한 검사도 해보셨죠.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어요. 오히려 또래에 비해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시더군요. 태진이 얼굴이 볼만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태진이에게 따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충분히 본인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자식이라도 어른의 결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태진이는 한동안 연락도 안 했어요. 미영이만 가끔 안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풀어져 있었어요. 어쩌면 제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박노인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져서 죄송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했어요. 박노인 덕분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박노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도 하고 있어요. 물론 자식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건 아쉬워요. 하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평생 그들만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그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태진이는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미영이를 통해 들리는 소식으로는 어머니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절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더 당당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려도 신경 안 써요. 박노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 저를 위축시키지 않아요. 어제는 박노인과 함께 등산을 다녀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죠.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관계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쓸 겁니다.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으니 이제는 제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